자, 이번 순서는요,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현실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삼성 SDS 정윤재 수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오픈소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윤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의 오픈소스의 현황, 현실이죠. 그리고 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가장 큰 베너핏을 가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발표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인 리걸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활용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용을 넘어서 이익 창출을 갈 수 있는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저희가 약간 서먹서먹하다는 가정하에 또는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의 거부감이나 일리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스톤 브레이킹이 아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나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사는 호수고요. 여기에 보고가 떠 있습니다. 이거를 원신이 가서 창으로 찍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죽고 봤더니 독이 있죠. 독은 버려야지 하고서 이것을 뜨거운 불에다가 맛있게 구워가지고 먹는 얘기입니다. 네, 간단하죠. 이때 보고는 오픈소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맛있는 살코기고 하나는 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칼과 같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독을 얘기하다 보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픈소스를 지나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나머지 금칙으로 하다 보면 도리어 본래의 의미인 활용 자체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경계하고 전에 모글린 교수님 말씀하셨던 fear, 공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세션의 주제는 활용입니다. 도리어 사업화입니다. 잘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부분은 현재 우리는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빅 패밀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말에서 잠깐 제가 유출했던 거고요. 유저가 너무 많아요. 모바일 유저들이죠. 따라서 빅 유저가 되는 거고 이들의 컴퓨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빅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요. 빅 컴퓨터가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한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 데이터, 분석 도구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는 이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오픈소스가 핵심적인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는 수준이 제품 수준, 해봤자 툴, 플러그인 수준이지만 오픈소스는 이 텍스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즉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까지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비밀을 공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자 위주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공통적이고 제너럴하는 부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리눅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웹 서버 이런 쪽이 갔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스프링이라든가 미들웨어, 프레임워크가 발전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비즈니스적인 요구사까지 들어가는 CRM이라든가 BI라든가 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포털 이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올라오게 됐습니다. 즉 오픈소스 영역은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그 품질 또한 사용에 비할 만큼 아주 고품질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는
거의 상하게 먹을 만큼 다행이었다. 다 커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독소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확실하게 챙기는 부분입니다. 이걸 너무 중시해서 우리 쓰는 화력을 막 쓰지 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게 제 의도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지요. 텍스트 부분, 이게 바로 명령어들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오픈 소스의 의무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은 공통 의무사항, 즉 오픈 소스면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특별 의무사항, 그때부터 다른 라이선스별 의무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픈 소스는 공짜예요. 무료죠. 하지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사용을 허가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통 의무사항 중에 가장 큰 게 두 번째 건데요. 저작권 선언 문구를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코멘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하시면 아시겠지만 코멘트를 날려도 실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son proprietor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SDS로. 그죠? 그리고 중간에 혹시 탐슨이 있으면 윤재라고 바꿀 수도 있고, 따라서 자기 이름을 넣고자 하는 굉장히 유혹이 빠집니다. 저도 해봤어요. 하지만 기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이 바로 뭐였느냐? 저작권 선언 문구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출처를 알 수 없게끔 삭제해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삭제하지 말고 애다라는 거예요. 뒤에다 붙이라는 겁니다.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못 지키는 게 고지의 의무예요. 알리라는 얘기죠. 제 같은 그룹사에 있는 회사에 갔어요. 알고 봤더니 클레임이었대요. 그 클레임이 뭐냐면 GPL 위반이랍니다. 제가 봤더니 고지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고지의 의무 하세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왜 안 걸릴 줄 알았지. 라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그렇지만 이건 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표권인데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특별한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힘든 부분, 공개라는 거죠. 저희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영업비밀,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왜? 공개의 의무가 있는 오픈소스 같이 썼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허가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특허와 오픈소스 저작권과의 이 상위점을 잘 말씀해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두 글자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작권은 먼저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우선입니다. 특허는 먼저 등록을 해야지 우선이에요. 그죠? 그 차이점이 있고 저작권은 일단은 집에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 해요. 특허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특허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저작권은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힘든 건 뭐냐면 저작권 부분은 툴을 통해서 스캐닝하면은 알 수 있을 수 있는데 특허 부분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되고 또 금방 캐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 그룹이 따로 있고요. 보통 특허에 대한 부분은 3개월 걸립니다. 위반인지 아닌지 침해인지 아닌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허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특허 실행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GPL 할 경우에는 특허를 인정하지만 특허 실행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의도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의도는 라이센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의무사항 지켜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제가 알파벳을 쓴 이유는 아시겠죠? 네, 그 회사를 알려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보통은 GPL과 AGPL의 위반이었고 대부분이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교훈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면 결국 악질의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업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남김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부분을 견제하고 교도하고 지키게 가이드한다 하는 교훈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누가 본다고 지키고 누가 안 본다고 안 지키는 그러한 태도를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오픈소스의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침해 문제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체제가 있어요. 즉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스 코드를 역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지만 대개는 고소나 아니면 제보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전에 제 회사에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소송이 일어날 때 꼭 다른 회사로 옮긴 사람이 소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이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인 고발 때문에 많이 홍역을 치르게 합니다. 저희 회사가 왜 어렵느냐 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주체가 저희 회사를 보시면 돼요. 즉 저희 회사가 오른쪽 끝에 있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어요. 근데 그 제품에서 GPL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누가 처벌을 받느냐? 첫 번째, 저희 회사한테 소스 코드를 공급한 회사냐? 아니 우리 회사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품을 판매한 그 회사냐? 봤을 때 답은 최종적으로 판매해서 위반한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사가 저희 회사를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줬으니까. 그게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네, 우리가 누군데 마찬가지로 협력사한테 저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죠. 그리고 협력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네,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뗍니다. 네, 도살을 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살한 그 회사는 이모하고 삼촌 이름을 다시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꼭 저희가 돈이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분명히 지켜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법정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오늘 배운 교훈 제일 중요한 넘버원 기여하는 커뮤니티는 시비를 안 건다. 따라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소스 코드를 올리고 개발에 참여하면 일단 우리는 그나마 안전하다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는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운데 부분이에요. 대상을 구분해서, 즉 대상이라는 얘기는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구분해서 이들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기준은 저희는 배포라고 판단합니다. 위에 보시죠.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을 또는 복제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선물로 줘도 되고 판매해도 되고 껴서 넣어도 되고 번들어 넣어도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저희 소유의 것인데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고객이 배포하는 경우, 재배포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관리사에 넣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비스가 우리 내부 임직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서비스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 대상으로 넣습니다. 왜냐? 자바스크립트가 가기도 하고요. 액티브엑스 같이 보안모드 나가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AGPL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더라도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대상과 비대상으로 먼저 구분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 내부에서 쓰는 왼쪽 아래 그림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림은 고객사가 내부적인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즉 국세청에서 여러분의 텍스를 처리한다. 그건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이 다시 협력사나 브랜치나 다른 업체한테 또는 다른 지사한테 내보낼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체계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강제화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 해보지 않은 것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사항을 지키더라도요 프로모션이 안 돼요. 즉 진급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과, 고과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급하는 납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슈는 뭐냐면 강제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에 저희 이름은 전사 표준 프로세스 3.0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강제화 시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 관리입니다. 즉 우리가 따라가긴 하지만 의식 구조가 혁신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반발감이 크다는 거죠.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1000명 대상으로 교육시켜왔어요. 첫 번째로는 검증하는 검증 담당자, 본부를 책임지는 대표 관리자, 그리고 실제로 품질을 관리하는 QCO, 지금은 저희 회사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SI업은 파트너의 외주 인력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80%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반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인력을 직접 교육했고 또 전달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내에서 오픈소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즉 오픈소스의 흐름에 따라서 각 길목을 지키고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 부분은 구매 부분이었고요. 나가는 쪽은 딜리버리였고요. 그 중간은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A9 모델을 표준으로 제시했지만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기관에서는 여기에 따른 변형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소스가 흘러가는 경로에서 거기에 따른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같이 양립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건 관리이고 중요한 부분은 활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가 뭐가 있는지 조사하고 수집하고 분류해서 유용성을 알아보고 유용성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 그것을 어플라이해서 사례를 만들고 사례를 만든 것들을 지식화시키고 에셋화시켜서 결국 내부적으로 유통하고 외부적인 커뮤니티 기여한다 하는 두 번째 활용 부분도 같이 여러분께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활용이 나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근거가 있어요. 작년입니다. 제가 대대적으로 오픈소스 조사를 했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대상은 오픈소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10년 동안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직급은 책임급. 네. 시니어 디벨로퍼 정도의 책임급이고요. 관리를 해주는 사람, 항상 관리 해주는 사람, 버전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오픈소스 안 쓰는 이유, 금지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뭐냐면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사항을, 그러니까 우리 시그널처럼 교통 시그널, 신호등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차를 몰지 말라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것이 아니라 오픈소스의 활용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으로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위반을 잘한 코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찾아가지고 사례를 남기고 이때는 이렇게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보안 모듈이라든가 인코딩하는 부분, 그런 부분 것들은 그 아파치 카먼스에서 갖고 와가지고 리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제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많이 쓰는 고빈도 오픈소스를 툴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최소 2번 이상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내려보내고 그것들이 사례가 돼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즉,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라이센스 관리를 통해서 오픈소스 활성화로 넘어가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잘 쓰세요라고 말한 것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내부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첫 번째, 프로세스고요, 정책이고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효율화를 꾀하지 않으면 저희는 모든 것들을 전화로 해야 되고, 메신저로 해야 되고, 그죠? 문서로 해야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탈 개념의 RSM을 만들었고요. 검증 툴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례를 모아주는 저장소,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된 서비스 리퀘스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픈 SR 만들었고요. 가운데는 컨트롤 타워처럼 이름을 우리 샘 시리즈예요. 열린 샘, 오리샘, 열린 샘, 아리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원이 중요한데 어떻게 지원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피드였어요. 현장에 하고 싶어도 저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빨리 개발해서 빨리 납품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온사이트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제를 타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요청은 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설치 환경 세팅과 교육 지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검증을 지원합니다. 이 검증은 오픈소스의 사용 유무와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치 가이드까지, 즉, 해결하는 가이드까지 주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해결과 리포트인데요.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고객과 맞물려 있으면 고객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떤 공문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또 어떤 때는 고객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3가지 부류의 서비스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오픈소스 시스템을 오픈소스로만 만들었어요. 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했지만 리눅스 기반으로 올렸고요. 그거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아파치 탐킷이라는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실행하고 있고 그 위에 스프링, 그러니까 애니프레임이 스프링 기반이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했고 그 위에 뭐 그래프라든가 업로드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오픈소스 툴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액세스를 확보할 수 있게끔 검증 플러스 저희의 오픈 사이트에서의 오픈소스를 게더링하고 이거를 모아서 고품질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고빈도인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정제예요. 정제. 왜냐? 현장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딜리버리 하지 않으면 현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질문입니다. 즉 현장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주지 않으면 샘플이 되었건 매뉴얼이나 튜토리얼이 되었건 아니면 소스 코드 자체가 되었던 그 딜리버리하는 형태가 현장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안 될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다 일로 오지 않고 어디 가느냐? 인터넷으로 가요. 인터넷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잘 쓰고 빨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의 내재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밖에는 어떨까 봤어요. 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왜냐? 지금 오픈소스가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활성화도 안 돼 있고요. 레퍼런스도 없고요. 투자도 없고요. 지원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이 오픈소스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고여있고 활성화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앞으로의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봤더니 활성화 에너지. 저희가 포털 하나 만들 경우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경우에 첫 번째 이니시에이션이 안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왔다가 가버리죠. 형편없네. 뭐 그냥 다른 말로 허접하네. 왔다가 안 와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 활성화의 그 이니셜 수준 있잖아요. 그걸 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가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프로포절로 받아주시고 이후에 나와 있는 저희 제안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포인트는 SI예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요거를 다른 걸 말씀드리면 뭐죠? 맞춤형 개발입니다. 맞춤형 개발. 여기 혹시 그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형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세요? 네,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있으면 상품 주려고 그랬는데. 네, 왜 안 입었을까요?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가 딱 맞는데 왜 안 입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비싸. 그리고 애지간하면 기성복도 좋아요. 쓰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성복은 패키지나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맞춤형은 SI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그죠?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1 더하기 2는 2입니다. 그죠? 수학자 하는 얘기예요. 경제학자 1 더하기 2는 3도 될 수 있죠. 2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님 뭐라고 한다고요? 뭘 원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죠. 그런 것처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뭐냐? 해달라는 데 해줬는데 값이 안 나와요. 맞춤형은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비싸. 더 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SI를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엄청난 딜레마.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지금의 정책과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사업의 현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자, 우리 필요해요. 얘가 뭐냐면 인천공항 세계 10년째인가요? 넘버 1 서비스 퀄리티 넘버 1 인천공항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샘성 SDS 제 회사가 만들었어요. 뭡니까? 나라에서 인천공항 터미널을 만들어주세요. 주문했죠.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설계 쫙 해가지고 개발했어요. 어떻게 개발해요? 딱 타실 때 티켓팅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그 비행기 딱 보이죠? 나올 때 여권 수석하시죠? 그 다음에 화물칸 나올 때, 그 돌아갈 때 타드시고. 이 모든 시스템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천공항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딜리버리 했으면 상품을 줘야 되는데, 즉, 그 시스템을 주는데, 저작권을 줬어요. 보시면 저작권 3번, 넘버 3. 저작권 줬어요. 그랬더니, 인천공항에서 돈을 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제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보이지 않죠? 여러분 슬라이드는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최근에서야, 주문하는 회사가 주문하는 발주 기간이 저작권을 갖는다 해서, 쌍방이 가질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건설업 하시고, 또 설계하시지만, 또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릴 때 초상화는 주지만 화법은 안 줘요. 그죠? 소프트웨어는 주지만 사용권이에요.
돈을 주지만 돈은 이용료예요. 지금 뭔가 모르게 나라든 아니면 국회든 그 국회의원님이든 오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사용권이다. 딜리버리해서 맞춤형을 하든 아니면 기성복같이 패키지 나가든 이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불합리해요. 저희가 지금 할 때 저희 인건비로 계산하잖아요. 프로그래머, 죄송합니다. 저기 멀리서 오셨는데 미국 뉴욕에서 오셨는데 미국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인건비 그 벽지 바르고요. 그 다음에 타일 바르고 미장하시는 분보다 더 낮아요. 다 아시잖아요. 언제요? 외주 파트너들. 그 사람 인건비가 단가가 초급, 중급, 고급 하는데 나이가 20대면 초급, 30대 중급, 40대 고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가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막노동하는 거 똑같이 계산되는 거죠. 왜? 진짜 창작물이 대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창작물의 인텔렉트 프로퍼티가 자산이 어디로 가요? 바꿀 수도 없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객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죠? 고객은 쓸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쓰더라도 에러만 생겨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고객한테 가고 우리한테 뺏기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대변하는 거겠지만 결국은 이 산업적인 구조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보시고 하시고요. 예입니다. 이거 예. 뭉크의 절규라는 것이에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잘 세다 보니까 억불이에요, 억불. 119 밀리언 달러 같아요. 1천억 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프레임이 여기 틀이 필요하잖아요. 틀 필요하고 캔버스 화폭이죠.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 기름 좀 붙였어요. 그다음에 공수 특급 화가가 한 달을 했을 것 같아. 고생했을 것 같아. 밤새가지고 했더니 계산을 보니까 2,000불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예술성, 창작성, 독창성, 희소성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가격은 뭐로 환산되고 있어요? 시간수, 라인 오브 코드, 넘버 오브 펑션스 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권리가 다 돈 주시는 분한테 간다는 거죠. 특히 정부 공공기관한테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한테 가면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정부가 그렇게 하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 체계인데 오래 하지는 않겠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픈소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가가 유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의지보수를 첫 번째 할 때부터. 근데 발주하신 기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는 오라클이 20% 한 것처럼 리눅스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2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대가시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가 딜리버리한 프로그램을 고객이 비싸요. 유지보수 바꿔야 되겠네요. 하고서 SK CNC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딜리버리한 소스 코드지만 주인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소스 코드를 SK CNC한테 보여줘요. LG한테 보여줘요. LG분 계시죠? LG분 좋겠다. 그죠? 보여줘요.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LG에서 GP를 발견했네? 아이고, 옳거니. 나는 고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LG 화학이니, 다른 LG 정보 시스템이니 다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납품한 소스 코드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저작권이 옮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죠. 따라서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상품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딱 길이 보이잖아요. 패키지 다 보이니까 가격을 알 수 있었어요. SI는 맨 처음에 안 보여요. 따라서 설계와 구현을 구분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우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참고 표시 있는 것처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제한 시에는 설계 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 슬라이드에서는 연도 나와 있지만 그건 저희의 그 계획이고요. 실제로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안전 사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재적으로 오픈소스 잘 써야 된다. 그것이 된 다음에 역량을 갖추어서 앞으로 사업이든지 어떤 고객 어떤 임대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해보는 과정에서 레코멘디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오픈소스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현실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성 SDS 정윤재 수석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종합토론 시간 마련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점심 먹고 와서 정윤재 수석님이 저를 보자마자 마지막 발표가 부담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순서표 처음 받았을 때 보고 모구랭 교수님의 명강이야 저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영어로 하시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그래 좀 편하니까 좀 커버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이제 정윤재 수석님 딱 나온 거 보고 마음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은 비웠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몇 번 강의를 했고 여러 번 오픈소스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고 뭘 이번에는 할까 정말 머리를 짜내는 심정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어차피 거버넌스 이슈 또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어떤 핵심적인 철학이나 이런 걸 발표해 주실 분들은 이미 많이 계시니까 앞에 세 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원래 로스쿨에서 지재권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전공 찾아서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주로 이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좀 더 줄여서 법적 이슈 중에 지재권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난 한 2, 3주 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좀 단순화시킨 그래프인데요. 주로 이제 오픈소스든 뭐든 소프트웨어의 지재권, 여기서는 뭐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다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지재권이라고 할 때 지재권은 항상 권리자가 있습니다. 뭐 국가의 권리도 아니고 공동체의 권리도 아니고 개인을 전제한 권리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를 전제한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 권리자, 귀속 주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지재권의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지재권, 그 다음에 프로프라이어터리 소프트웨어, 그냥 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지재권, 그리고 우리 회사, 자사가 가지고 있는 지재권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단순화시켰고요. 좀 단순화시켜보면은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저작권이죠.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이용할 때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뭔가 아까 뭐 단계별로 얘기했지만 뭐 분쟁이 발생하고 끝내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지점은 이제 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리 회사가 가져올 때 제대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 복제. 그래서 기업이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그 지점이 이 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은 커뮤니티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하고 일반 상용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금 자바와 관련해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입니다. 이들 모두가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지금 상용 기업들하고 오픈소스 진영이 약간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지금 삼성이나 LG나 펜텍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걸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던지고 싶은,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던지고 싶은 주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회사는 지배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앞으로 좀 잡아 나가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작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때 어떤 컴플라이언스 문제만 지켜나가면 해결됐었는데 요즘에는 특허가 소프트웨어계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허까지 여기에 가중됐을 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어떤 원칙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 저작권 이슈, 특허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권리자들,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있고 그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죠. 그 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 복제, 배포, 모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권리랄까요? 권리를 부여하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소스 코드까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을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가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고쳐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돌아가는데 어떤 핵심적인 가치,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커뮤니티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있죠. 그 룰이 바로 라이센스에서 요구하는 룰들입니다. 몇 가지 앞에서 나왔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파치 2.0에서 요구하는 것들, 대다수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들이 저작권이나 특허, 상표 이런 것들을 어떤 노티스를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 그 다음에 혹시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 그 다음에 라이센스 카피 부분을 항상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카피랩트와 관련해서 당신이 혹시 이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면은 그걸 예를 들면 DPL 1.0과 같은 동일한 라이센스로 다시 제공을 해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제공해라. 이런 것들이 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런 각 한 70개 정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뭘 요구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정리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나눠주셨던 가이드라는 책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요거는 이제 초보적인 질문이죠. 그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회사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작권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그래프이고요. 그다음 IPR을 카피라이트로 바꿨습니다. 뒤에 나올 특허와 비교해보면요. 저작권에 있어서 이런 경계선은 그나마 명확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상용, 우리 회사의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들은 나름대로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 경계가 명확하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고 이걸 이제 다시 타협하고 합의해 나가고 뭐 지켜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오픈소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들을 우리 회사에 가져다 쓸 때 그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룰들, 이게 컴플라이언스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상용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쓸 때 지켜야 할 저작권 문제. 이 두 개는 이제 많이 익숙하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하고 어떤 상용, 프로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하고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싸움이 저는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리눅스가 아니죠. BSD.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BSD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AT&T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80대 후반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재권이 계속 중요시되면서 AT&T가 어떤 소프트웨어 지재권 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버클리 쪽에 소송을 제기한 게 90년대 초인가요? 그때 소송을 제기했고, BSD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AT&T의 유닉스 저작권을 침해한 건가와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송은 합의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이후에 BSD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아까 모글린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SCO가 SCO의 주장대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유닉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IBM이 처음에 SCO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뭔가 작업을 해 나가다가 IBM이 유닉스가 아니라 리눅스를 지원하는 걸로 선회하고, 리눅스를 지원하니까 SCO가 주장하기를 IBM이 리눅스에 지원한 것들 속에는 유닉스의 소스 코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2004년인가에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오픈소스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흐지부지 끝났죠. 그죠? SCO는 파산되고, 그리고 문제 없는 걸로 이제 지나쳐 온 거죠. 그래서 리눅스와 관련해서도 이제 크게 그 사건 이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소송은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소송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소송 경과는 자료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획하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의 전략이 기존의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자바를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도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 주로 이제 다이빅 쪽, 벌처 머신 쪽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호환성 또는 상호 응용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글 쪽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게 자바의 이제 패키지,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의 어떤 그 체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써니 오라클로 넘어가고 오라클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바와 관련된 저작권, 특허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고요. 국내에서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한 달 전쯤에 이제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 판결의 내용을 이제 언론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이 카피해 간 그 API 패키지의 그 구조, 오거니제이션, 그 구조가 만약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가정을 두고, 이런 가정을 하에 이렇게 구글이 카피해간 게 저작권 침해자라고 배심원들한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yes라고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다. 그리고 그것이 페어 유즈에 해당되느냐, 공정 사용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배심원 판결이 못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그리고 9개 라인 정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피가 됐는데, 지금은 그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다 빠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라는 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 판결이 있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해당 담당 판사가 법적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그 관련된 플랫폼 전체를 100%라고 보면은 그 중에 한 3% 정도의 소스 코드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유사하냐? 아까 이제 구글의 전략에서 나오는데요.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 패키지를 선언하고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죠? 어떤 상호 운용성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글은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클래스나 패키지 이름들은 저작권에 있어서 이름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름들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선언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 소스코드 유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또 하나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패키지의 구조를 카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심원 판결은 그게 만약에 보호를 받는다라면 침해다라는 판결이었는데 판사님의 결론은 이 부분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 저작권법 102조 B에 보면은 몇 가지 주로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나 프로시저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데 그 패키지의 구조는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구글이 카피해 갔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이런 판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이제 저작권법 내지 판결에 좀 연결을 시켜보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창작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이고요. 이것을 보호할 뿐이지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좀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태왕사신기는 잘 아실 겁니다.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의 내용은 대략 고구려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신이 나오고 사신이 의인화돼서 나와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군을 도와서 신시나 부도를 찾아간다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들어보시니까 태왕사신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죠? 바람의 나라가 먼저 나왔고 태왕사신기가 태왕사신기를 만들겠다는 제작 발표를 하니까 바람의 나라 작가가 태왕사신기 제작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법원은 지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구려라는 시대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똑같이 카피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신, 우리 고유의 신화죠. 이거 같이 써도 문제 없습니다. 사신을 의인화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빼고 나니까 비슷한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비교하니까 비슷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아닌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오른쪽이 일본의 실학야구라는 게임이고요. 왼쪽이 우리나라 신야구 게임입니다. 딱 보시기에 너무 비슷하죠, 그죠? 오른쪽 회사가 왼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 침해냐, 유사도를 판단하는데 일단 저작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빼야 됩니다. 둘 게임이 비슷한 이유는 둘 다 야구 게임이니까요. 야구 게임이니까 푸른 잔디구장, 관중석, 이런 점수, 투수, 타자가 헬멧 쓰고 배트 들고, 이거 야구 게임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다 빼고 비교하라는 거죠. 그 빼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등신입니다. 이 부분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니까 피고 쪽에서 한 얘기가 애들을 상대로 한 게임이나 만화에서 머리 큰 게 대부분이잖아요. 왜냐? 캐릭터를 귀엽게 표현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머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를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나니까 결론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범버맨하고 일본의 범버맨, 우리나라 DMB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임이 룰이 똑같았는데 제가 1심 판결까지 조사했는데 1심 판결에서는 게임의 룰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을 카피해도 문제 없다라는 판결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여하튼 이 판결 때는 1심 판결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 말은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은 그 속에 녹아있는 많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은 그냥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실 때 정렬이나 이런 수많은 알고리즘 그냥 쓰시잖아요. 그거 저작권에 의해서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코딩했던 겁니다. 저작권 침해는 남의 것을 보고 뺏겼을 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냈다라면은 그 결과가 다른 사람과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저작권의 원칙이고요. 이런 저작권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쭉 성장을 해온 겁니다. 다음 순간으로 좀 넘어가면요. 특허 쪽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하드웨어 쪽 빼고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전을 생각하면은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죠? 특허도 거의 없었고 이런 경계의 뭐 선이랄까요? 이런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아이디어는 알고리즘은 그냥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90년대 중반 넘어오면서 제가 몇 개 데이터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특허청에서 획득한 특허 수입니다. 매년.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쯤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특허가 중요하다. 그 이후에 쭉 매년 마이크로소프트가 획득하는 미국 특허 수입니다. 2007년에 1600개 이상 가져왔죠. 지금 추산해보면은 수천 개, 수만 개의 특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이퍼의 통계인데요. 다른 분야에 반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 쪽이 굉장히 특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허와 관련해서 경계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거, 이거는 우리 거, 이거는 우리 거. 소프트웨어 분야에 수많은 아이디어,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기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 분야들은 다 우리 거다라는 지금 뭐랄까 영역 싸움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특허가 계속 쌓이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쌓여갔을 때 여러분들이 코딩 한번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유능한 프로그래머여서 내가 새로운 OS를 하나 개발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누구 것도 보지 않고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O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가 대부분 OS 관련이겠죠, 그죠? 핵심 제품이니까. 과연 이 특허를 피해서 뭔가를 하나 개발할 수 있을까? 삼성의 바다가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환경에 이제 이런 지뢰밭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과연 피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점인 거죠. 오라클 구글 소송에서 오라클이 처음 소송 제기할 때 특허와 관련해서 지금 7개인가요? 7개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구글이 적절히 잘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소송에서 많은 특허가 무효다라고 저런 데서 죽어나왔거든요. 아직 무효 판결까지는 안 갔지만은 특허 7개 중에 다수가, 많은 개수가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특허청에 재심사 가거나 굉장히 문제가 돼서 특허 쪽은 거의 흐지부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방어를 했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특허는 받았지만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이 표에서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은 이 특허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문제점을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허 많이 받아야죠. 뭐. 어차피 싸울 때 여러 개 특허가 죽을 거라면은 수천 개, 수만 개 특허를 확보하고 소송에서 많이 내밀면 되죠, 그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뒤쪽에는 수천, 수만 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관련된다 싶은 특허를 몇 개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 또는 독일 뭐 여러 군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토로라는 그 뒤에 있는 구글은 뭐 돈이 되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특허 몇 개 날아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두 기업이 다 살려면은 나중에 합의 보고 정리되는 게 특허 싸움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 LG도 있지만 큰 기업도 말고 조그만 기업들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요 양쪽 중에 하나에 넣어보십시오. 이 싸움을 버틸 수가 있는가? 이 특허 싸움을 버틸 수가 있는가? 특허 출원 등록하는데 돈 들죠? 유지 비용 들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송 들어가면은. 우리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셉니다. 이걸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 말고 누가 이 싸움에서 버틸 수가 있는가? 과연 소프트웨어 특허가 여러분들 기업에 미치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의견들을 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좀 많이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가거든요.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정부가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정부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선진국에서 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옆에 이제 저분이 뮬러라는 분이 그린 건데요.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모토로라가 끝까지 버티고 있고 HTC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국내 삼성, LG 다 로열티 내고 있죠. 안드로이드 플랫폼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법 측면에서 코드를 만드는데 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특허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리눅스, 그 위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생각하는 무료이면서 공유하는 그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 로열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잘 크고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암초를 만난 걸까? 이걸 어떻게 해결될까? 그게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생사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몇 가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 라이센스 내에 특허 관련된 조항들이 아까 이제 모글련 교수님도 한 가지 소개했지만은 특허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갑자기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OIN과 같은 오픈소스의 어떤 패턴트 풀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F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소프트웨어 특허는 없애야 될 존재이다라고 이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기업에서, 이런 오픈소스 환경에서 우리의 IPR, 각 회사가 가진 IPR을 어떻게 관리해 가야 될까? 지금 저희 오늘의 초점은 이제 FOSS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가 쟁점인데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가진 IPR을 가져다 쓸 때 그 라이선스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극히 일부분이고요. 제가 바라고 싶은 바는 이제 오픈소스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시야를 좀 넓혀보시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에서도 기존에 저작권 외에 특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특히 특허는 우리 회사 특허가 많이 있다면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아까 자바와 관련해서 아니면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해서 요 분쟁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해 나가셔야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자로서 또는 이제 정부 또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좀 색다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오고 있고, 이 커뮤니티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데올로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규범을 도입하는데요. 규범은 기존의 저작권 제도,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라이센스, 이런 규범을 만들어서 같이 지켜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특허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지금 편입되고 있죠.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져 나갈까? 이런 규범들은 주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진영의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넘어왔을 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한 번씩 문화유산 커뮤니티와 관련된 것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문화유산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종중 개념이 있었죠, 그죠? 우리 집안 종중의 선사나 이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대한민국 사회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근대적인 법률 시스템, 등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종중재산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종중의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종손 이름으로 등록되고 하죠. 그런데 그 소유권 시스템에 의하면 그 종손이 권리자가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종중 내 분쟁이 발생하고 좀 와해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종을 만드는 어떤 우리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자기의 어떤 기술 분야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분란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범종을 만드는 게 우리 선조들의 기술을 이걸 같이 이용해 가야 되는데, 특정인이 특허라는 독점권을 가져가니까 거기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분란이 생기고 어떤 커뮤니티가 깨지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혹시 오픈소스 커뮤니티 내에 저작권, 더 나아가 특허가 문제죠. 이런 지재권이 굉장히 강조됐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을 우리 또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쟁점과 함께 과제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4가지 발표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미리 메모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저희가 무대를 준비한 후에 본격적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입장 시에 설문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설문지를 모두 다 작성을 하신 후에 등록대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고요. 종합토론 시간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로비에서 진행했던 오픈소스는 땡땡땡이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총 5분을 선별을 해서 커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그 5분의 주인공의 성함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등록대에서 교환권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의 마지막 또 경품 추첨을 통해서는 저희가 무선 마우스, 외장 하드, 그리고 뉴 아이패드 3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행운의 주인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오늘 4가지 세션을 함께 진행을 해주셨던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위쪽으로 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도에서 오신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픈소스를 정부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대체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그 결정된 과정이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Yes, that's true that it wasn't a very easy process. However, a lot of developers who were already contributing to a lot of open source projects, they got together and they formed an association. It was a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started working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 It involved a lot of legwork and uphill tasks in terms of they had to go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at included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nancial Department, the Railways, the Educational Department, and explain to them how the entire community works. What were the advantages of adopting open source software over proprietary software? Not only in terms of the total costs, but also the future
benefits in terms of education. And what happened was that they convinced the government to form a committee in which they hired developers from various companies who had an idea about various projects. That committee, in terms of the education sector, started training master teachers. These were called master trainers. They were a group of at least 200 teachers who were given training over a period of 2 to 6 months. And they in turn started teaching smaller teams who started converting the schools to open source software. And similarly, there were other committees in which they went and, at government's expense, went and trained various departments in terms of the adoption and the usage. There were already a few companies who were providing services based on such platforms, and they were recommended and by this non-profit organization to the government, and such contracts were given to them. So it didn't happen in an overnight or something. It took a number of years. There was a lot of work which was done before the government could be convinced. But once they understood the benefit of the education which will enable their students, their engineering students, to get jobs, and also the entire cost savings they were going to make in terms of the licensing fee as well as the other maintenance costs, it was quite swift, and so much so that the current government, the opposition, everybody agrees to it. So there is no risk that if the government changes, things will just move back to the way they were. It did take, as I said, a few years of convincing, and once the decisions were made, the conversion was swifter than expected. So over a period of few years, this was possible. Does this address your query?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앞줄에 계시네요. 네. 설랑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특허 관련 이슈 말씀해 주시면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도 특허 관련 조항이 있고 그 중에서 제3자가 소유한 특허의 취득에 관한 조항도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근데 궁금한 점은 라이센스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라이센서와 그걸 받는 사용자인 라이센스이 간이 어떠한 협약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여기에 개입이 안 된 제3자의 특허를 취급하는 특허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 올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일부 말씀드리고 주로 문제되는 조항이 GPL 버전 3의 조항인데 그 부분은 그걸 만드신 분이 모글린 교수님 계시니까 모글린 교수님 쪽에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어떤 그 문제에서 제3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이고요. 다만 이제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 오픈소스가 혹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노 워런티 조항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특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져다 쓰십시오라는 조항이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나간 게 이제 NPL 규정에 보면요. 이걸 배포를 할 때 또는 기여를 할 때 제3자의 특허가 관련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리글 파일이었나요? 그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NPL 규정이고요.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GPL 버전 2하고 GPL 버전 3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글린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t's correct, of course, as you say, that we are only able to reach questions between licensors and licensees in almost all situations. When we started making GPL3, or rather when we started publicly discussing it,
we intended only one patent provision, which was designed to prevent betrayal from within the community making a GPL3 program. And our provision was that if you contribute to a GPL3 program, you are automatically granting the right to everybody to any patent claims of yours that are essential to copy, modify, or distribute that program. And the purpose was to say, you can't become part of a GPL3 community and then betray that community using your patents. It was an anti-treason provision. While we were making the license, however, Microsoft entered into a deal with Novell of a new form which we felt required to deal with. Microsoft said, if you buy a particular set of software from Novell, we will save you from our patents. But if you buy the software from anybody else, you won't be safe from our patents. This was a way of creating treason from outside using third-party patents. It basically attempted to split a GPL community in half. If you buy from one guy, you get patent safety from me. If you buy from another guy, you don't. That's a very serious difficulty. Still, of course, we can't do anything about the outside. But we can say that if the insider enters into such a deal, they're breaking the rules and violating GPL. We spent months carefully discussing with all the major patent holders who had any stake in GPL specific wording. We said, we want to write something in the license which will prevent deals like this, but won't break any other kind of patent license in your business. Please tell us if this language we are proposing will ever hurt you if you're doing anything else with your patents besides making this deal. And we went very carefully to 24 big companies, and we said, we want to make one thing not work. We don't want to break anything else. Help us to do this. And we all negotiated what I think we would call an informal standard. The informal standard says one particular practice, carefully defined, violates GPL because it has no legitimate purpose in anybody's business except to create trouble. So we made one tiny exception to the basic principle you announced. In one case, we all agreed that there was one thing you could do wrong, which was to enter into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having patents that would effectively create a violation within the community. In that limited case, GPL3 has a very specific rule. I would note that since we made that rule, nobody else in the world has entered into such a deal with Microsoft. It proves that our drafting was accurate. Nobody has complained that that provision does anything else to their use of their patents. Nobody has said that they are prevented from doing anything legitimate with their patents. And no second company entered into such a deal with Microsoft. I would consider that to be a successful legal technology. 네. 네, 이번 질문은 에베모블레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서. 네. I know that SFRC did a big contribution to make GPL license, but recently I read an article that describes the usage of GPL is decreased. For example, in 1990s, most open source license was under the GPL, but in 2020s, about 70 or 80% of open source is under GPL. But in 2011, from the report published by Black Box Software, only 40 or 50% of open source license is under GPL. So do you agree this point of view
So if you agree with this, I want your opinion about this. For example, what is the reason of this, or what is your attitude of SFLCs? For example, do you want to increase the usage of GPL? Speaking for SFLC, I am agnostic. I don't care what license my clients use. We are lawyers. Our job is to help our clients achieve their purposes. We advise on license choice, and we are, as lawyers, completely neutral about what licenses our clients use. Among the many clients of SFLC that are open source and free software projects, every single major license and lots of little minor licenses are in use. Ms. Chaudhary said during her talk that we try to avoid creating new licenses. We think there are enough licenses that achieve all the necessary purposes, and we believe wherever possible that people who are using licenses special only to themselves should probably consider finding a more general license to use. We are engaged at the moment, for example, in taking a very important project which has a license no one else uses and moving it to a new license of their choice, which will be one of the larger and more generally used licenses. So as lawyers, we are agnostic about licenses. As a single person who participates in this community, I like the GPL. That's why I've spent 20 years trying to make it better, and why I spent 18 very difficult months of my life going around the world trying to negotiate with everybody the best possible GPL3. There's a reason that I like the GPL. The reason that I like the GPL so much is that I am a lawyer for people who make software. And I believe that if you're making software, whether you're making software because you want to have fun or because you want to make money, the GPL has some very particular advantages. But I also like the GPL because I believe that it protects the right to experiment most effectively. And I will say something about the value of GPL3 in response to your question. The laptop and the desktop PC have spread themselves around the world, and they have made it possible for millions of young people to become programmers, because general purpose computers allowed anybody to experiment who wanted to. Right now in the world, we are replacing laptops and desktops and general purpose computers with mobile computing devices which do not in general allow young people to experiment with the software inside. That means that we have locked computer science laboratories in the pocket of every child. If we took the locks off those laboratories, children all over the world would learn to make software, and they would make wonderful, creative new software. So everywhere I go in the world, I see computer science laboratories in the pockets of children that they can't get into and can't use. That is not merely unethical. It's not merely stupid. It's actively harmful to the global economy and to human beings, billions of human beings around the world. GPL3 as a license says, if you put this software in something, let people experiment with it.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network operators around the world have opposed GPL. Because network operators don't give a damn whether children learn how to be programmers. Network operators don't give a damn whether the quality of software goes up in the world. Network operators don't care whether children learn. Network operators only care about making money
out of people for their phone calls. So they have opposed GPL3, and people who make handset software have therefore tended to avoid GPL because they make locked down computer science laboratories children can't get into, because that's what network operators want. The statistics you gave seem to me to indicate something pretty simple. Namely, mobile computing is displacing general purpose hardware, and as that happens, the buyers of mobile computing devices, who are network operators, are pushing us away from GPL and towards licenses which permit closed appliances. Everybody in this room who works for a handset manufacturer should understand one simple fact. If the handsets your company makes allow children to experiment, you will improve technology and social welfare around the world. If the handsets your company makes do not allow children to experiment, you will hurt the world economy and human welfare. Your company, which makes handsets, prefers that the world be better. The customers, the network operators to whom those handsets are sold, prefer the world to be worse. The manufacturers and the programmers should join together to make handsets into things that children can use to experiment with software. GPL is beneficial for that, and other free software licenses are not beneficial for that, which is why network operators push software away from GPL. So speaking not as a lawyer for developers, but as a human being who has worked in this field for a very long time, I like GPL3 for that reason, and I worry about the decline of GPL for that reason. And if I were anybody's parent on the earth, I would be in favor of GPL3.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포스 라이선스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안 되고, 그래서 포스 라이선스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한편에서는 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법적 위험이 과장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포스를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는 데 힘을 더 써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risks that people are afraid of are mostly the risks that do not happen. That's not a reason not to care about them. It is a reason to take them seriously, but not to stop using the software. There are some risks which are very important, about which people don't actually think as much as they should. But those are not risks of being sued. Those are risks of producing inferior technology by not using the software. We have enormous problems around the world of security and privacy in the network. We have crime, we have terrorism, we have loss of private data. Much of this risk is attributable to highly inferior software. Almost all of it made by one company, which had a monopoly for so long that it did not have to care about quality or security. Their mistakes poisoned our network. The internet is the insecure, risky, dangerous place that it is right now because Microsoft Windows existed unchallenged for a generation, and it created ecological nightmares. It polluted the net. If everybody had been
using Unix computers and better yet free software computers during that period, the internet would have defaulted to conditions of safety instead of conditions of unsafety. Around the world every year we lose more money to insecurity and danger in the network than Microsoft makes, which is a lot of money. That's almost entirely attributable to making software in a bad way. That risk is not a risk that people worried about enough. They didn't worry about it enough to do anything about it then, and they don't worry about it enough to do anything now. Instead, they worry about the risks that my clients are going to sue them. This surprises me, because my clients are not going to sue them if they answer the telephone. So an enormous amount of time and trouble and money has been spent worrying about risks that can be managed very simply. If we call you, answer the telephone. Very little time, energy, and money has been spent dealing with the most important risks in the software business, which accrue to you if you allow a proprietary software company to have a monopoly in any area of software making, because the monopolist will not have economic incentives to solve problems. Do I need also to explain again that there is a really big risk that by locking down mobile hardware, we will deprive ourselves of several tens of millions of talented programmers who would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I consider that to be a very big risk too. Everywhere I go in the world, except maybe in India, I see governments not taking enough account of that risk. That is to say, they are throwing away potentially skilled and creative brains because they are using technology which doesn't allow those brains to learn. That's another very big risk nobody is correctly managing in most societies. So I would say, in response to the question, yeah, there are a bunch of risks connected with open source. They're rather small. There are a bunch of risks connected with underuse of open source. They are enormous. The risks that are involved in using open source software can be managed very effectively if we cooperate with one another, which we are trying very hard to do. And we are very glad that KCC and other entities here are helping us to cooperate. We should now address the really important risks, which come not from using too much open source, but from using too little. 네,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받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종합토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네, 두 분이 계시는데 우선 먼저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I'm asking to would you please explain to me, is there any regulation for gender programming? It doesn't matter if FOSS or not, but nowadays when we look at the program, either adult or children using same programs, and even the games. So nowadays we've been having so much trouble that kids try acting as the character of the game. So is there any regulation if we can handle those kind of things? I'm not sure I understand what kind of regulation. But what I mean is that if your child, if you have children, the child, while they are gaming, they want to become a game character. So they are doing, one guy. Nowadays, so many children is doing the violation coming from those kind of stuff, like a game or programs. So when they have those kind of problem,
their parents gonna sue the company who made the program, right? Isn't it? You know, I'm going to give an answer that isn't quite an answer. And I'm going to apologize because it isn't. One of the things that troubles me about the way children use computers in the world in which I live is that they play games with computers that other people make. I started using a computer when I was 12 years old, which is now, of course, considered very late. But in the world of 1970, it was rather early. And when I started using computers, we didn't have very good games. And we didn't make very good games either. We made real programs to do real things. So I started when I was 12, and by the time I was 14, I had a job. And I worked as a commercial programmer. And I made things that adults actually needed to use in their business. And by the time I was 17, I worked for the Xerox Corporation, making software that Xerox needed in its business. And by the time I was 19, I went to work at IBM developing programming languages in which other people could write programs. If there had been a lot of games, I probably would have played them. And I wouldn't have done a very good job of learning anything. One of the things I'm trying to say is that if we used free software more, children would play fewer games and do more real creating, real work that produces real innovation that is really beneficial. The things you are pointing to are part of the difficulty that happens when we deliberately waste children's brains by giving them games to play instead of computer science to learn. You have no idea, I believe, how much creativity that is not merely about playing a game or being a character children will show when you let them use computers in a real way. I don't mean that all of them will necessarily become programmers. In my experience, some of them will become painters and musicians too. But I do have experience with what happens when you give children who may otherwise have no social opportunities at all in the world the opportunity to use free software on computers. I have seen it in slum computing centers in Bangalore, in India, for example, where we have an ongoing project. When you give young people who are without expectations about what they can do, computers that let them do everything instead of just play a game, they will do amazing things. So let me make again the same suggestion in relation to your problem that I've already made twice before. We need to unlock every computer science laboratory on Earth. Call it Galaxy S3, call it iPhone, call it every single iPad that Mr. Jobs ever makes, or made, or thinks of making. Every single one of them should be completely open. Every single one of them should let every child experiment in any way she wants. If we do that, 5 years from now, you're not going to be asking me about gaming characters anymore, because you're going to have 50,000 Einsteins who have better things to do than play games with their computers. Thanks for the answer, but I think I have this conversation with you. But my question was, since there's so many programmers here, I just want to find if there's any regulation to programming certain program by the gender. Like bloody program could not used by children, those kind of stuff. You know what I mean? But what I mean is that there's movie has different grade. Like the software should have grade. That's what I've been thinking. What I'm concerning. Maybe, but I don't actually think movies should have grades. Because I don't actually think we need to protect children against ideas. I actually think it works the other way. I think the reason that we create the problems
is that we try and regulate what people think and read. I have this fight with my students in my law school too. I think children have a right to read anything they want. 네,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랭 교수님에게 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선스를 만드신 분으로서 아파치나 모질라 같이 공개 의무가 없는 라이센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hat do not have a disclosure obligation at all, or that are like Mozilla and Apache, that require some things but not all the things the GPL requires. In my view, as I say, communities and programmers have different approaches and need different things. The Apache project is also a client of SFLC. I believe their license is perfect for what they do. The projects we advise, which use GPL, do so for a reason, or more than one reason, and I believe that they are also making the right choices. I might have a personal opinion that differs from that of my client in some instances. I may think the client made a decision to use license A, where license B would in fact have been better for the client's interests as I understand them. But the one thing you know when you're a lawyer is you don't really understand what the client needs. You only think you understand what the client needs. The client knows what the client needs. So I will say to you that many of the licenses that exist are good tools for different purposes. Apache 2 is a good tool for the Apache 2 purposes. GPL, both 2 and 3, are good tools. The new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 which Mozilla Foundation has just finished making, is an excellent tool. Eclipse is an excellent tool. All of those are quite different. I would not make a violin with a bandsaw. I would not fix a China doll with a hammer. The tools are wrong for the job, and if you use them, you will wind up with the wrong results. I do not actually think that if Apache had been published under the GPL in the first place, the world would have come to an end. But I do think Apache would have been a different community and a less comfortable one for the Apache developers to live in.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I think it is really important that there is a span of licenses available which suits the needs of all the communities we work with very well. I don't think that Seoul would be a better place if its rules were identical to the rules of Los Angeles. I think they need to be two different cities, and they need to have two different kinds of rules. The downtown of Apache is not the downtown of GCC. GCC needs to be the way it is, because if you can make private modifications to a compiler and keep it to yourself, then one day stuff is going to compile wrong and you won't know it, and you're going to spend months trying to figure out what went wrong because you're chasing a compiler bug. By keeping GCC completely transparent, and by having a steering committee which included all the major makers of all the major operating systems written in C, we got ourselves a perfectly reliable compiler.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that didn't like it was Mr. Jobs, who has now spent years bringing LLVM and Clang to the point at which he can stop using GPL compilers to make iOS. One day that's going to cause an immense problem. It's going to cause millions of dollars of difficulty somewhere, and we'll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figure it out. It is better for compilers to be made transparent. Similarly, as Linus Torvalds said, on the 20th anniversary of Linux, GPL kept the Linux kernel from forking many times, and that was therefore a really good thing
for the Linux kernel project, and I believe he had an ideal license. I do not think that that necessarily means that everybody else should use those licenses, though I have explained why I think that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provisions in GPL3 would be a good idea for more people to use. But the licenses themselves are tools for building communities more than they are tools for building software. And when I ask whether there should be this license or this license or this license, I'm not really asking about a program and its rules. I'm really asking about a community, a city, and its legal system. And I think we need the variety that we have.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소중한 질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멋진 프레젠테이션과 Q&A 함께해주신 우리 연사님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presentation and answer.